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 혹시 저하고는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 한경에서 뵌 이후로 거의 한 8, 9개월 됐습니다. 맞아요. 네. 김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이 뭐 급락과 급등을 오가면서 뭐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대표님 일단 시장 현황 지금 좀 어떻게 보시죠? 좀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추세가 뭐 전환됐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는데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조금 시장 보실 때 좀 이런 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의 데미지는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요인을 다 때려버렸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수급을 때려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경기 침체에서 얘기 나오면서 심리를 때려버렸죠. 네. 이제 심리와 수급이 사실은 투자할 때 거의 다예요. 네. 얘네들 둘이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두 개를 다 때려버리니까 뭐 거의 수직 하락하는 건 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경기 침체는 뭐 그냥 그래요. 저는 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을까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그 3회 법칙이란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은 3회 법칙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상할 것 같아서 왜 2년 전에 3회 법칙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처음 했고 두 번째로는 3회 법칙은 이번에 적용될 수 있을 기본 전제가 틀리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참여율 자체가 그거는 3회 법칙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노동부의 자료인데 3개월 동안 이제 경제 참여율이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경기 참여율. 네네. 참여율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클라우디아 시담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본 전제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죠. 뭐 금리에 대한 뭐 이런 게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건 좀 다시 제쳐놓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언젠가 올 일이잖아요, 대표님 사실은. 네네.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나 들어가고 이제 일본도 좀 상황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순히 엔캐리 트레이드만으로 문제를 삼는데 저는 거기서 나온 또 프로그램 매매. 예,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감당 안 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기서 줄줄이 다 터진 게 좀 이슈가 커요. 이게 어떤 특정 구간에 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맞아요. 거죠. 네,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쪽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세상에 없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다다다다다 단계별로 터지면서 그냥 물량이 터져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최근에 신용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 포인트 또 때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확 떨어진 건데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급이랑 심리를 다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V자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전 낫다 봐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제가 아까 아침에 방송할 때 보니까 9월달 페드워치 물론 저는 페드워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페드워치는 3월달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90%씩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바람이지만 뭐 많이 보시니까 보니까 9월달에 원래는 이제 50bp 인하가 90%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반 맞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0bp 인하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파월 그때 멘트 할 때 아직 인플레이션 좀 덜 잡힌 것 같아 라는 얘기 했었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후보가 말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플레이션 잡혔으면 트럼프가 대드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하던 게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무슨 50bp로 올린다 75bp로 뭐 긴급해서 올리고 또 75를 또 올리고 또 뭘 또 그 저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혔다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반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나 봐요. 9월달 금리 인하 일단 저는 현재까지는 반반 보고 있어요. 반반.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그 수급적인 측면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래도 뭐 지금 일본에서 일본 이제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자꾸 지금 JP모건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다, 뭐 몇 퍼센트가 소진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시점으로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번 박살 났을 때는 소진이 됐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본 주식 자체가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또 쌓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 남았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게 제로가 될 거라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실히 증권계가 요즘에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 자꾸 쓸데없는 짓들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서 수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제 미증시의 밤에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좀 흔들렸었던 거는 10년물 국채 이 수익률을 봤을 때 이미 시장이 막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거라는 걸 다 기대치를 다 반영을 했었던 수치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잡음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망하고 이게 좀 최근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다. 그 50bp 인하한다는 거, 그러니까 빅스텝 인하하는 것 자체가 네.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면은 이제 제가 페드워치 말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 나오는 프레드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제가 2년 전 3년 전쯤에 항상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를 미국이 확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경기 침체를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금리 인상 쭉 하고 어느 정도 동결하고 나서 딱 인하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맞아요. 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그 시차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금리 한창 올릴 때 경기 침체를 걱정했을 때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소비가 살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사실 파월 의장은 아직 말한 적이 없어요. 이번 최근에 얘기한 것도 정확한 워딩을 보면 요대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되면은 9월 FOMC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그 논제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하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 이제 기대감으로 확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 보는데 일단 만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심리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뭐 피벗이라는 단어 쓰면서 제가 그때는 막 피벗이 뭐 어떤 의미입니다. 농구한 사람 다 알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벗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리 인하를 되게 바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좀 있으면 침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바랬죠. 그 얘기 하셨을 시점이 언제죠? 작년? 한 2년, 1, 2년 전. 2년 경기 침체 한참 심했을 때. 심했을 때. 네, 제가 그때 막 채팅창에 엄청 먹고 있을 때. 그때 시점이어가지고 지금은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최근 요 한 1, 2주 들어가지고 잠깐 야 금리 인하하면 이거 침체인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원래 초부터 뭐 2번 할 것 같다, 뭐 3번, 2번 줄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올해 1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다플러스에 나왔죠. 근데 2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연준에서 다플러스에 나왔을 때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을 1월 달에 보고 7월과 12월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뭐 바이든이 계속 그때는 이제 재선 나오고 그쵸. 이제 할 때였으니까 7월 달에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이게 금리 인하하게 되면 보통 한 효과 2, 3개월 걸리고 딱 대선 전에 이제 효과가 들어오니까 7월이 제일 이쁠 것 같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한 게 저는 되게 쓸데없는 금리 인상이라 봐요. 그리고 확인 사살의 느낌 안 해도 상관없는 금리 인상이라 봤기 때문에 7월 달에 딱 그 부분 한번 덜어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한 2, 3개월 보고 그 이후에 좀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7월 달에 주장했는데 7월 달에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FM 이제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다플러스를 바뀌면서 이제 저는 그럼 12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장은 9월을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에 대해서는 반반이에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연준에서도 뭔가 힌트를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발표되는 뭐 CPI도 있고 PCE도 있고 그렇죠.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 한두 개라도 틀어지면 저는 이게 무리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페드워치 상으로는 50bp와 25bp가 이제 거의 반반이지만 50bp는 사라질 거고 이제 이게 25bp로 몰릴 텐데 과연 이것도 9월달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외환 시장에서 확 맞아요. 반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확 강세를 띈다든가 네. 그런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 쪽 흐름이랑 이 주식 네. 쪽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다고 보시는지. 요즘 환율 시장 참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예전 같으면 이제 이게 진짜 막 커플링 디커플링이 팍팍팍 네. 보이는데 요즘에는 달러랑 우리나라, 엔화랑 우리나라 네. 오히려 우리나라 요즘에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 며칠 동안 좀 그런 것 같아요. 움직여주는 네.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예전처럼 이게 확실히 제가 대학 때 저도 경작가 나왔지만 네.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이게 점점 실전이랑 많이 달라지는 많이 느낌? 다르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진짜 실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환율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강세가 되면 미국이 강세가 되면 뭐라고 설명했을 텐데 요즘에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주만큼은 엔화랑 거의 붙어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많이 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외환 시장 쪽에서는 뭔가 위기라든지 이런 게 관측되진 않아요.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전혀. 네, 그렇게 예. 전혀 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을 분석할 때 막 되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진짜 막 분석의 끝에 가 있는 분들은 이제 환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환율 시장도 또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게 침체? 도대체 어디서 침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해리스 수혜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사실 트럼프가 거의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엄청 피해 볼 거라고 네. 얘기 잘못 전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트럼프가 진짜 된다고 보시는지랑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뭐 수혜주 피해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뭐 심지어는 트럼프 해리스랑 상관없이 네. 결국은 AI는 계속 갈 거다. 그래서 AI나 전력이 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경유착. 네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정책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트럼프랑 해리스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바이든 정도 바이든은 왠지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모르겠거든요.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러면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일단 저는 뭐 제가 뭐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되면은 마치 뭐 2차 전지나 이제 이쪽을 완전 갈아엎어버릴 거다. 나 끝낼 거다. 거의 끝장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좀 그렇게 좀 잘못되게 오보 좀 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제일 최근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자기는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 타봤다,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되게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이 워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이것만 되게 확대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대표님. 내연기관차밖에 없어요. 지금 내연기관 100%예요? 100% 안 되죠. 아니죠. 내연기관에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수소 있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언론들이 트럼프를 이단한 느낌이니까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되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그 멘트는 정말 합리적인 멘트라 봐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전기차 100%도 없고 그리고 내연기관 100%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 띄운 것도 문제라 봐요. 전기차 100%? 오히려. 그러면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그러면 미국에서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었던 그렇죠. 그거를 단지 1, 무시하는 거죠. 2년 만에 다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일단 전기차 타봤고 환상적이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자문위원으로 들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100%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다가 사실 미국은 이제 또 정치할 때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트럼프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금액을 얼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정치 자금을 넣었어요. 트럼프 쪽을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발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 로비라는 게 합법적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대놓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로비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저는 트럼프가 오히려 사업가라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잖아요. 그만큼 해줍니다. 기본이 나한테 주면 이만큼 해줘. 나한테 안 줘? 못 해줘.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죠. 맞아요. 철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이 미국의 공장 증설을 잠깐 딜레이 시키고 있고 쉬고 있잖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그 기업들은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고 일단 바이든이 재선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붙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하차하고 테리스가 올라왔어. 트럼프가 이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야 잠깐만.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지만 저분은 예전에 이 쇼맨십이 되게 큰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한테 1조를 다 투자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거기다 영원을 투자하면 본인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뭐 캐즈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투자 시기를 뒤로 이제 지연시키는 거죠. 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공장에 대한 뭐 좀 딜레이 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의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금을 충분히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단어 하나 뭐 하나 이런 거 핑계 잡아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는데 저는 갑자기 1년 반 전이 생각납니다.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 제가 용감하게 웅달 책방 나와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수익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지금 사시라고. 우리나라 어차피 반도체 아니면 안 되는 나라고 지금 이제 치킨 게임 중이니까 삼성전자 치킨 게임 끝나면 이제 얘들 이제 디램 다 이제 낸드 가격 다 올릴 거다. 그럼 이제 그게 실적 반영되고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세요 할 때가 제가 엄청 욕 먹었거든요. 딱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를 욕을 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욕을 해요 그냥.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막 되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조금만 꺾이고 조금만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 실적이라는 게 정말 V자로 반등하고 확 돌아서지 않잖아요. 최근에 2차 전지 실적 안 좋은 거 맞아요.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분석의 차이나 이런 시각의 차이가 결국 저는 그 차이라 봐요. 이제 증권가의 차이냐, 증권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냐, 증권맨들의 차이, 증권맨이냐 아니면 사업가냐의 차이라 봐요. 증권맨들은 당연히 그냥 빨리빨리 돈 투입했으니까 돈 벌길 바라죠.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3년 4년 보고 이제 니들은 지져라. 나는 장기를 보고 투자한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딱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20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답을 딱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경기 침체 때도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주장했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IMF라는 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그때 돈이 없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상장 기업도 날아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안 나서요.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장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을 때 잡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 안 좋을 때 그렇죠. 누구는 나 투자 못해. 근데 누구는 우린 할 거야. 대출을 땡겨서라도 할 거야. 우리 나중을 보고 할 거야.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맨날 그래요. 지들이 1등이니까 조금 뭔가 얘들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런 애들 올라오면은 치킨 게임 걸어버려요. 걸고 막 터지고 막 뭐 SK하이닉스랑 막 마이크론이 우리 감산할 거야 이래도 안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삼성이 맞아요. 근데 그때 삼성이 우리는 계속 생산할 건데 이래가지고 죽여놓죠. 그러다가 나중에 캐파 확 늘려버리고 이제 우리 그냥 생산 적당히 할게 얘기하면 딱 반등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삼성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치킨 게임이 사실 지금 저는 2차 전지에서 일종의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봐요. 그 기업들의 각각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투자를 줄이고 막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막 우리 좀 안 될 것 같다 옛날에 그 태양광처럼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전 2차 전지 하지 말라 그래요. 욕을 먹어도 근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 딱 느낌이 오죠. 이건 지금 시장 안 좋은 거랑 상관없다. 저들은 지금 2년, 3년, 4년 후를 보고 하고 있다. 그게 좀 이제 2차 전지 투자의 당위성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해주셨거든요. 그걸 좀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네, 2차 전지는 질문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일단 뒤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반도체도 항상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면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주가는 상승돼 조정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 반도체가 지금 상당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보시는지 네.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빅테크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갑자기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서 빅테크의 이익 버블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98년도에 처음 주식계좌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다 알죠. 딱 IMF 때 만드셨나? 아팠죠. 처음에 이제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니구나라고 했던 시점에부터 주식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솔직히 달리다가 중간에 쉬는 과정이 있잖아요. 있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에 어떤 체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반도체 예전부터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긴 저도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쉬는 게 네. 커요.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 AI 쪽으로 이끌었다라 보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가 쉰다기보다 AI가 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서 핑계 댔었던 거 뭡니까? 블랙엘. 네네. 블랙엘의 설계 오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데, 블랙웰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돼요. 블랙웰에서 종류가 있습니다. B200과 그렇죠. B200과 네. 그리고 GB200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GB200 이름만 혼자 특이하죠. 근데 이게 슈퍼칩이라 불리는 건데, 제일 최신 모델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GB200 같은 경우는 B200 칩을 2개를 넣어요. 2개를 삽입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밑에 있는 본딩 다이가 좀 더 미세공정이고 더 잘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오류가 발생했죠.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엔비디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물론 맞지. 엔비디아 설계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요. 문제가 이거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 보는 게, 일반적으로 설계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설계에 오류가 난 거를 사실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패밀리스 기업들은 그냥 설계만 하지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누구랑 하냐면 파운드리랑 합니다. 네네. 파운드리 누구예요? TSMC잖아요. TSMC 죠. 그러니까 서로 하면서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제 계속 테스팅하는 것처럼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율도 맞추고 이제 이거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번에 대량 생산 직전에 발견했다고요, 이거를. 이거는 저는 엔비디아에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원인 제공이 엔비디아지만 결국은 저는 이건 잘못은 TSMC에 있다 봐요. TSMC가 일만 좀 똑바로 했으면 사실 이런 일수 없었을 거고, 뭐 TSMC의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발견했다는데, 그들은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설계 오류를. 그래서 전 너무 엔비디아 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저희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어쨌든 숏에 대한 부분도 이제 AI 쪽에서 많이 끼고, 결국은 이제 뭐 불필요한 어떤 기사 뉴스들을 많이 양산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뭔가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AI 관련주는 뭐 적절히 좀 쉬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닷컴 버블이랑 연결한다, 뭐 시스코 이런 거랑 연결한다, 맞아요. 100% 장담하는데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고, 물론 시스코가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최근에 봤는데 시스코가 아직 상장이 되어 있고, 그때보다 지금 기업 내용이 더 좋아요. 그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 기업 내용이 더 좋습니다. 시스코는. 뭐 이건 제가 잠시 후에 TMI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지금 AI는 그냥 적절하게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런 내용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뭐 블랙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블랙의 설계 오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TSMC가 그거를 커버링 못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뭐 3개월? 사실은 블랙엘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밑에 있는 호퍼도 H100, H200도 사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시장 우리가 투자할 때 뭐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미래가 끝났다라고 예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명확하고 제일 좋은 건 소비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리고 뭐 물가가 높아도 소비가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결국은 이제 사준 사람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 블랙에를 못 만들었다. 근데 뭐 밑에 이제 호퍼를 엄청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럼 그거 안 팔릴까요? 제가 봤을 때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에 이슈는 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많고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저는 이미 전 1분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3분기 때는 좀 조심하자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2분기 지난 분기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괜찮았는데 2분기 때 실적 컨센서스 쭉 보니까 높아요. 특히 AI들이 좀 높게 측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대가 낮으면 사실 실망도 크지 않죠. 근데 기대치가 높으면은 아무리 그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미치지 못한 그 수치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도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 기대치보다 기대치보다 낮으니까 밀어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기대치가 낮았잖아요. 낮으니까 오히려 그보다 조금만 잘 나와도 야 진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서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케이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AI는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지 뭐 사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전 없다 봐요. 솔직히. 그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네. 2분기 때 뭐 영업이익 뭐 240 몇 프로, 400% 네. 그 수준은 유지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많이 좀 감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발표되는 실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 봐요.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요 최근에 미국 증시들 보면은 문제가 당분기에 발표하는 실적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거 예상치.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과연 어느 정도 맞출까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제 호퍼나 아니면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딱 나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바뀔 것 같지는 네. 않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투자를 반영해서 네. 어떻게 보면 물론 하이닉스도 실제 내년에 계속 이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네. PER 기준으로 뭐 7배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싼 건 맞는데 네. 근데 주가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한 땡겨서 반영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아직 발표가 HBM3 같은 경우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난다고 하니까 HBM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것 같고 네. 그럼 주가 측면으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매력적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HBM3를 삼성전자가 가져간다고 보고 그런 기대감을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매력 차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 HBM 시장에서 미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어젠가 환경방송 가서도 그 얘기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 친구들, 뭐 지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형 삼성전자사, SK하이닉스사? 그럼 저 그래요.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얼마 투자할 거야? 그러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둘 다 사고 차라리 딴 고민을 해. 그 두 기업은 완전히 매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그렇죠. 냉장고도 팔고 게다가 휴대폰도 최근에 좀 치고 올랐잖아요. 네, 휴대폰 좋죠 요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차라리 그거 고민할 시간에 다 사고 두 개를 다 사도 되는 시점이니까 다 사고 차라리 딴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있어요. 이제 HBM3E까지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는 거 맞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엔비디아 쪽에다 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최근에 로이터가 한 2번 정도 지금 계속 지금 수율 통과됐다 이거 이제 한다고 나왔어요. 외신에 좀 나왔죠, 그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그 얘기 처음에 이제 뭐죠 삼성전자 주가가 팍 튀었을 때 젠슨 왕이 새벽에 이제 그 삼성전자 HBM에다가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가가 확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렸는데 매도를 한 거는 이제 금융 투자가 막 매도를 해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올해 하반기 4분기 들어간다라고 나왔는데 삼성이 계속 아닌데 우리 테스트 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테스트는 통과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가 됐는데 이게 수율이 아직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일 예를 들어서 삼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율이 어쨌든 뭐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맞아요 통과됐어요 하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장은 처음엔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엔비디아한테 그렇죠. 주는데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일 거기서 우리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가. 그러면 이제 팍 튀는 거지. 네. 수율로 되는구나.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갔는데 물량이 정말 작다. 아니면 물량에 대한 얘기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의심합니다. 물량 작구나. 그러면은 수율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봤을 땐 완벽하게 수율까지 잡혔을 때 맞아. 우리 엔비디아한테 넣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테스트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수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결국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할 거여 가지고 근데 삼성은 뭐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삼성 최근에 나온 실적 보니까 최근 거 말고 레고시도 잘 나왔더라고요. 지금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야 이거 뒤에 갔을 때 이거 SK하이닉스 감당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HBM3를 넘어서 HBM4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1, 2년 뒤에 얘기긴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상황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왜냐면은 HBM3까지는 밑에 다이부터 하이닉스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로 넘어가면은 밑에 다이가 초미세공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의 차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TSMC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TSMC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을 때 그래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환호를 할 건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세계 1위 기업이랑 한다고 하니까 환호를 맞습니다. 해. 네. 근데 이게 환호를 할 건 아닌 게 대박을 잘 까봐야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제 HBM4로 넘어가면 이제 SK하이닉스는 TSMC가 이제 다이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에다가 이제 HBM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오케이 워낙 이제 TSMC 뛰어난 기업이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기왕이면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누구한테 비용 주는 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TSMC랑과의 뭐 비용적인 협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밑에 다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4로 넘어가면 우리 한번 승부 걸어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밑에부터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비용 안 나가. 다 할 수 있어. 가격 경쟁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때 SK하이닉스가 삼성 HBM4로 넘어갔을 때 가격 경쟁력 이거를 이 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어렵다 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일반 디램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3E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형 그럼 SK하이닉스 지금 사서 언제까지 두고 있어? 딱 고점까지만 봐. 전고점까지만 일단 들고 거기까지 가긴 갈 거야. 전고점까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까지는 가긴 갈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는 삼성 하는 걸 봐. 그래서 일단 매도를 둘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다. SK하이닉스 일단 전고점까지 갈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지켜보고 하되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지만 무조건 1등, 무조건 좋은 기업, 무조건 대장을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해주는 돈을 바라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을 들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1등에 투자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싸우지 말고 뭐 엔비디아 사요, 뭐 AMD 사요, 둘 다 사요 그냥. 그리고 삼성전자 사요, SK전자 사요. 그냥 둘 다 사세요. 차라리 둘 다 사시고 본업합시다. 우리 열심히. 이게 사실 투자의 관점에 왔다 봐가지고 제가 보는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둘 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로 넘어갈 때쯤 되면 분위기 살짝 보신 다음에 좀 그때는 좀 삼성전자로 살짝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그때부터 잘하면 뭐 TSMC랑 말 잘 맞춰가지고 잘하면은 경쟁력 있겠죠. SK하이닉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조금 정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SK그룹의 현재 상황 자체가 쉽지 녹록하지 않죠. 네, 그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걸 몰입하는 삼성과 조금 이제 지금 좀 상황이 좀 애매한 SK그룹 요 차이도 지금은 정말 요만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차이를 SK가 커버하지 않으면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봐요. 나중에. 삼성전자 HBM 이 3 공급이 늘어나고 HBM4 쪽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이닉스보다 더 치고 가면 HBM도 그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위원님 의견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 공급이 오히려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신 부분 전 되게 합리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분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얼만큼 필요하고 얼만큼 공급 나오고 네. 얼만큼 수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네. 그 HBM 관련돼서 수요 공급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 공급이 네. 더 늘어나는 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이 몇 년 전에 이제 HBM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HBM은 그냥 브릿지 같아요. 브릿지다. 결국은 HBM도 대표님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있죠. 삼성이 바라는 거는 사실은 이 쌓지 않고 그냥 하나에 만들어버리는 그 기술, 압축된 기술. 사실 그걸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쌓아버리는 SK하이닉스가 빵 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시장 장악할 때 항상 썼던 게 이제 와 생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기 잡았다 싶으면 이제 디램 그러고 있잖아요. 니들이 시장 점유율을 따라온다고 알았어 한번 죽어봐. 막 생산 계속 유지해가지고 가격 훅 떨어지고 나머지 죽을 것 같아 이랬을 때 그래 이쯤 되면 우리 한번 생산을 그만해 보도록 하지 이러면서 끌어올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디램 쪽에서 자기 디램에 올릴게 낸드 디램, 올릴게 지금 일반 디램 낸드 장난 아닙니다. 네 낸드 올릴게 이러잖아요. 그게 1등 하는 기업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HBM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정신 안 차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봐요 저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단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네. 업체들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이런 회사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다. 네. 그렇게 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미 반도체가 약간의 독점 성격을 따는데 그건 네. 깨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 말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좀 소부장 밸류체인 중에 좀 괜찮은 기업. 저는 솔직히 요즘에 네. 소부장 얘기 아예 안 해요. 아예 지금은 대형주 살 때여가지고 소부장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낙수효과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몇십 프로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조금 대형주 쪽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게 좀 맞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주구장창 SK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소부장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양심상 지금 뭐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단타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까지만 정도라도 일단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 봐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고 시장이 좀 격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똑같이 뭐 지수가 1% 밀어버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 떨어지지만 맞습니다. 그 밑에 애들은 막 2, 3%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심리를 좀 잡아야 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말씀드린 게 사실 제 양심에 맞는 것 같아요. 막 종목 뿌리면 편하긴 하죠. 그중에 하나 올라가면 자랑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조금 양심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지금은 너무 금리 인하가 들어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물론 지금부터 저점부터 매수하면은 뭐 6개월, 7개월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근데 그건 심리를 좀 멘탈 잡는데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중에 네. 엔비디아 말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좀 공부해볼 만하다. 네. 관심. 빅테크 7 중에 네. 엔비디아 빼고. 저는 네. 요새 이 얘기예요. 아까 똑같이 이제 후배들이 형 그러면은 미국 주식 뭐 사 그러잖아요. 네. 최근에 밀렸잖아요. 네네. 그 M7 중에 너 사고 싶으면 아무거나 사 그래요. 너 사고 싶으면 아무거나 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M7이 한참 핫하다가 그 중에서 두 개가 탁 탈락됐었잖아요. 네네. 불과 몇 네네. 개월 전만 해도. 그래서 애플이랑 테슬라. 네, 그랬을 때 테슬라. 제가 네. 뭐라고 그때 타방송 가서 얘기했냐면은 애플 테슬라가 뭐니 해도 진짜 AI로 확 발 담글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발을 못 담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좀 다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도 아직 안 끝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을 먼저 한번 매수해봐라. 왜냐하면 애플도 본 게 있을 거다. 왜? 똑같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랑 경쟁하는데 삼성이 S24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판매가 정말 잘 됐다. 과연 애플이 그거 보고 느낀 게 없겠냐. 애플도 휴대폰에다가 AI 넣겠다 얘기하면 분명히 분위기 바뀐다. 그랬더니 그 애플 빵 떴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는 지금 로봇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이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A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AI를 엮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다. 물론 여기는 지금 전기차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치고받고 한다고 뭐 중국 정부가 뭐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거 버티는 거니까 솔직히 그거는
보조금 안 주면 90몇%다 날아가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이 치킨 게임은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다. 왜? 그동안은 미정부가 안 도와주다가 갑자기 슈퍼 301조 들고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제 갑자기 중국산 전기차한테 이제 세금을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요거 조금 이제 끝물로 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도 관심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테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눌림을 이용했을 때 테슬라. 제가 웅달 책방에서 한 3년 전쯤이었나? 21년도였구나. 그때 제가 미시장 확 떨어지고 그때 할 때 제가 엔비디아를 190% 얘기했어요. 스플릿 전에. 그때 되게 근데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너나 사라. 지금 나 엔비디아 마이너스 30%인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장 막 어떤 외부적인 이슈를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20년 전보다 지금 정보 얻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는 게 과연 일반 공부가 되지 않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는 잠깐 내려놓고 정말 그냥 딱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 미정부가 밀어주고 있는지 안 밀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치킨 게임이 어떤 상황이고 배터리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대만 어디였나 태국이었나 공장 이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인프라 증설을 하겠다고. 저는 그거 보고 테슬라 뭔가 포인트 잡았는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모든 사업에 마찬가지지만 막 예전 컴퓨터도 그랬지만 일단 차를 막 뽑죠. 막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프라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뽑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이 정도쯤 했을 때 우리가 인프라를 이렇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커버는 못하네. 그러면 생산은 잠깐만 요 정도를 유지를 하고 인프라를 더 확충시켜야겠다. 왜? 지금 이미 차 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더 올리겠다. 사실 저 그거 되게 맞다 보거든요. 솔직히. 되게 포인트 잘 잡았다 봐요. 아플 수 있어요. 당장 생산 안 하고 공장 증설 안 하겠다는 거는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공장 증설 얘기했던 게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중국은 사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게 생산이잖아요. 생산 잘하죠. 네. 정말 잘합니다. 네. 그건 인정. 진짜 완전 정말 인정. 근데 이쪽에서 생산을 막 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생산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시장 점유율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치킨 게임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 포기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확하게 했었어요. 전 그 이후에 당분간 테슬라 실적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치킨 게임이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뭔가 치킨 게임이 거의 끝물로 가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분위기 딱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오해받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중국이 큰 시장인데 자칫 지금 미정부가 테슬라를 도와주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 나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되게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를 보면은 원래도 그랬지만 전기차를 파는 기업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한 2, 3년을 봤을 때 주가가 거의 제일 바닥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도 있고 차도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AI도 심리가 갑자기 안 좋아졌죠. 로봇도 지금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마다 지금 심리가 다 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 보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실적이 돌아설 때 매수해야지.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번 3분기 때 테슬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7 마찬가지로. 근데 그 테슬라를 미래 시장을 주도할 산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테슬라의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경쟁력은 전기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전기차가 기본으로 돼야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하는 세상이 그건 것 같아요. 자동차.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사견이지만 자동차가 우리가 되게 많은 산업도 있어요. 뭐 컴퓨터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자동차만큼 이게 뭔가 우리가 쓰는 기술들이 집약된 상품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최신 기술의 집합. 맞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도 최신으로 다 깔리고 그쵸. 있고 AI도 깔리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공상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자동차에서 다 하잖아요.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자동차가 그런 산업이라 봐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되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자동차가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씌워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산업 전반을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가 중요하다 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저장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가 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가 엄청 소모가 많이 되죠. AI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이제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미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래는 생산하고 소비자로 중간 네트워크가 있어서 얘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이제 소비자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얘 없고 바로 그냥 소비자로 가져옵니다. 그럼 소비자가 전기를 가져왔을 때 이걸 바로바로 쓰지 못하면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렇죠. 근데 ESS 물론 테슬라 전체 실적에서 10%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산업군 자체가 미래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꽂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다들 지금 심리가 안 좋다 그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잘 나갈 때 투자를 하거나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좀 이어간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일론 머스크 그 생각할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차가 싸지든지 아니면은 원자재가 좀 떨어져가지고 배터리를 좀 싸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싸게 해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전기차 시장 자체도.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게 제가 자료 한번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웅달체파에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대표님께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네. 이게 2020년도부터 이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이 가격 이 변화인데 원래는 양극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가격을 찾아가요. 떨어지려고 하다가 딱 두 해에 위로 빵 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었던 그때 뜨면서 양극재 가격이 확 튀거든요. 그때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사오는 그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때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니까 배터리가 비싸도 막 샀던 거예요. 막 사, 일단 사, 막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머지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한테는 문제가 됐었던 거죠. 왜냐면은 야 우리 스타팅이고 지금 금리 이렇게 높아서 돈도 없는데 물론 루시드는 뒤에 이제 사우디에 얻고 있긴 하지만 이 돈도 없는데 테슬라 쟤는 야 이 비싼 가격에 저 배터리를 쓸어 가는데 우리도 생산하려면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려고 이제 배터리 회사한테 야 우리 배터리 좀 줄래 그랬더니 알았어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테슬라한테 이 가격에 주거든. 니들 이 가격에 줄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 아프죠. 아픈데 많은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대로 뭐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일 정말 있는 그대로 샤넬백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 불 터져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올라갑니다. 똑같이 지금 금리 인하기여가지고 은행주 걱정하시는 분들 뭐 예대 마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대출 수요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수익 증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피셜이라 볼 수도 있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좀 더 하향 안정화라 저는 얘기를 할게요. 하향 안정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양극재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루시드 리비안이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죠. 이 정도 전기차 배터리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 들어올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원래는 비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100개 팔리던 게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도요. 저는 2배, 3배가 팔릴 수 있다 봐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예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도 오히려 보고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길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터리 가격 조금 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던졌잖아요. 그리고 LG엔솔 정도 못 맞출 정도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안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비쌌을 때 우리가 산 거,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산 거 알고 있는 거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전체적으로 이거 저거 조각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는 더 확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 내년. 내후년 정도.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똑같이 골드만사스 그 자료 나온 내용인데 보조금이 없어도 아마 웅달책방 몇 번 보신 분들은 몇 번 봤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띄워드려서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자체, 제약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25년도가 된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쯤 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이걸 그렇다고 25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관련 기업이나 테슬라를 매수했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저는 앞에서 이제 M7 기업은 대부분 그냥 이제 6개 기업은 이번 3분기 때 그냥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테슬라만큼은 조금 더 길게 4분기 때까지는 보시고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서 지금 M7 중에 얘기가 좀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테슬라를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 가지고 애플은 사실은 저는 매수를 하고 계시면 수익은 나실 거라 봐요. 근데 애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 쿡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팀 쿡 CEO가. 팀 쿡이 지금까지 애플 CEO를 오래 하면서 한 건 딱 2가지라 봐요. 저는 첫 번째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을 그래도 잘 유지해온 거. 그 두 번째 옛날에 칼 아이칸이 그렇게 말했던 배당한 거. 주주환원. 네, 예전에 안 했잖아요. 배당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투자했잖아요. 그거 딱 2개 했어요. 훌륭하신 거죠. 근데 애플은 훌륭한 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쵸. 최근에 AI 혁신이 나야 되는데 네. 혁신이 전혀 없어요. AI 때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한 게 애플 정도 더 많은 기업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을 차라리 인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구글 걸 이용해요? TPC? 저는 그런 거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혁신까지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스티브 잡스 수준을 바라지도 않아. 근데 좀 젊은 피를 수혈하든지 좀 공격적으로 뭔가 전략을 취해야 사실 그런 걸 또 애플 이른바 애플바라고 하는 매니아들이 원할 거예요. 너무 무난해요. 애플은 무난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애플도 주가가 가기는 가겠지만 오히려 애플보다는 뭐 다른 쪽 저는 뭐 빌 게이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엔비디아나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을 뭐든지 매수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봐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도 우리가 좀 알고 투자하는 것도 좋으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애플 투자 안 해. 에이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애플하고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딱 시점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지금요? 몇 대 몇? 5대5. 5대5. 네. 원래는 한두 달 전까지는 우리나라 6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대5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나중에 시간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상한 뭐 금투세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사실은. 금투세 거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물 건너가야죠. 네. 물 건너가는 게 물 정상인 건너가야죠. 거고. 정상이죠. 이게 말이 돼요. 뭐 준비가 어떤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는 법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법안.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민주당은 왜 그렇게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진짜 말 그대로 사모펀드의 뒷배경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사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금투세를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건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언젠가는 우리도 도입이 돼야 돼요. 미국처럼 수익 났을 때 22% 때리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 보는 게 우리나라 경제 이 체력 자체가 그거를 감당할 체력은 아니에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금투세라는 거는 이제 제가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원탑으로 세운 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유가 진짜 찰떡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가 된 사람한테 내보내야죠. 준비가 된 사람이 내보내서 똥볼 차도 욕먹는데 그렇죠. 준비가 전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기자님이셨나 어떤 분이 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거기다가 이제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인터뷰를 답변을 뭐라 하셨냐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역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시행이 되고 나서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겠다 그랬거든요. 순간 뭘 느꼈냐면은 금투세라는 이런 정말 중요한 세금 관련 법안을 내는데
관계 부처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네.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나 꼭 참여해야 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올림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죠. 4대 보험이 바뀔 네. 수 있는지는 협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기본이죠 그거는. 네.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본데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아. 야 이거 아무 생각 없었구나. 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생각조차 안 없었구나.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행하려고 했었던 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 보는데 참 그 이유의 발언은 위험할 것 같아서 잘 못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안 된 법안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말 바꿔야 돼요. 이거는 생각이 없었던 법안이에요. 그냥 준비조차 안 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이 많이 네. 산재돼 있다. 그래서 많이 5대5. 물 건너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되게 좋은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물론 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의 메인 주포로 자리매김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게 낫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좋은 것과 최상과 최악이 지금 우리나라는 공존합니다. 밸류업이라는 좋은 것 그리고 금투세라는 최악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투세 일단 뭐 연기는 됐지만 연기가 아니고 이거는 안 돼요. 빨리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이미 많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국장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피해를 보고.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22% 세금 네. 내겠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 많은데 아쉬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중국 경제하고 유럽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들거든요. 아니었죠. 중국은 최악이죠. 사실 중국은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붙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분쟁 무역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뭐 또 전쟁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너무 이런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무서우니까 저는 무역 분쟁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막 성장을 하고 이제 막 그때 시진핑도 중요한 시점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미국이랑 붙어보자. 뭐 그때는 요즘에 쏙 들어가는데 이제 위안화를 기축통화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막 무슨 뭐 한창 그 얘기 많이 나왔죠. 네, 페트로 위안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러고 잘못하면 중국 진짜 죽는다고 이제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때 하면 안 됐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해리슨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이 멱살잡이는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갑자기 알리바바랑 테무가 우리나라의 광고를 되게 많이 한 거 보실 겁니다. 그게 왜 하냐면은 중국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최고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뭐 생산. 그래서 생산을 막 한 다음에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탁 튄 기업이 나왔습니다. 탁 튄 업종이 나왔어요. 컨테이너. 원래 컨테이너는 1분기 비수기인데 중국이 올해 초부터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하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하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가 확 올라가고 원래 2분기 때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1분기 때부터 막 올라가니까 야 이게 뭐지 해서 조선주가 갑자기 시중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얻는 쪽도 있긴 있겠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밀어내기 수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은 되게 많이 하지만 좀 제한을 이제 많이 걸어요. 미국이 뭐 이제 중국산 전기차한테 그렇죠.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뭐 중국에 뭐 그거에 세금 부과하겠다는 얘기 200% 100% 있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 부과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 중국산 전기차가 일단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뭘 세금을 부과해도 뭐가 되지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없거든요. 중국산 전기차가 저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전기차 생산했을 때 해외에다가 막 어디다가 막 수출하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 안 믿거든요. 근데 최근에 딱 중국이 걸렸어. 왜냐면은 미국이 관세 딱 때린다고 했을 때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해외 수출을 그렇게 많이 못해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거의 수출하는 쪽은 유럽인데 미국이 야 우리가 100% 200% 때릴 거야라고 딱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쇼예요. 그거는. 딱 하고 나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도 이렇게 때릴 건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움직였죠. 그렇죠. 유럽 움직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쫙 이제 세금이 가면서
천천히 이제 쪼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일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그 액션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미안하다 미국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바짝 엎드리는 거.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뭐 그럴지는 뭐 미지수긴 하지만 좀 그 두 국가의 관계 개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마 중국 경기가 좀 바뀌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사실 저는 이것도 아프지만 언젠가는 두 나라가 싸우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너무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빼가려고 했죠. 디스플레이 기술 빼가려고 했죠. 미국에다가도 막 기술 빼가려고 했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액션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아프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오히려 아예 정치인인 해리스보다는 사업가인 트럼프가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바짝 했을 때 트럼프는 그래 니들이 진작 그랬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뭐 유럽에 대해서 경제 위기 뭐 경기 위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2010년도 초반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는 걸 한번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그때 막 마리오 드라기 총재 나오고 막 한참 하던 그 시절.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배리어를 만들어놨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이제 커버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저는 만일 세계 경제가 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유럽은 진짜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좀 요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지금부터 별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이 좀 뭔가 컨셉이 없어졌죠. 옛날보다. 유럽 하면 뭐의 강국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되게 뭐 어떤 분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좀 흐지부지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뭔가 명확한 컨셉이 없어진 거는 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경제가 조금 애매하고 컨셉이 없어졌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 봐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 그 퇴직연금 계좌랑 네. 그 연금저축 계좌에 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ETF 중에 많이 담은 ETF가 네. 명품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LVMH. 네, LVMH, 네. 뭐 몽클레어, 그다음에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쪽 투자하는 그 네. ETF 모음이 있는데 네. 유럽 하면 명품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명품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명품이 네.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사줘서 컸는데 네. 여기서 또 뭐 중국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명품을 더 많이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런 방금 얘기한 뭐 LVMH나 이런 회사들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LVMH 그룹의 실적이 저는 이제 저도 해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실적 피크 이 정도는 피크다 앞으로 이런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때 어느 시점이냐면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 사실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많이 사줘가지고 한 거 분명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강남 신세계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었어요. 단일 매장 중에. 명품 매출로. 네. 와. 그걸 봤을 때 제가 그거를 오히려 이제 증거로 대면서 나는 IMF를 직접적으로 얻어맞은 세대다. 정말 침체가 오면 저것도 안 팔린다고. 백화점 다 무너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명품 수요가 높은데 이게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LVMH 그룹은 이제 중국이 많이 팔아준 거 더하기 이제 코로나 효과가 좀 컸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빵 떴는데 뭐 최근에 뭐 노브노디스크 뭐 이런 거라도 뒤바뀌면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명품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유지는 되겠죠. 근데 저 코로나 때처럼 과연 피크를 찍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 하지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윗분한테 이제 들었던 것을 제가 요즘 많이 써먹었는데 뭐냐면은 경기 침체 걱정을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 비하하는 거 아니고 어떤 기업 더 좋다 하는 거 절대 아니고 포드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페라리 판매량 줄어드는 걸 걱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전체 소비 어차피 전체 소비의 대부분은 정말 이제 돈을 상위 많이 몇 네, 상위 몇 프로가. 퍼센트가 다 하기 때문에 포드 판매량 왔다 갔다 근데 자동차 판매량 해서 뭐 그때 막 뭐 만화임 지수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거는 그때 뭐 이자가 높아지면 뭐 줄어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만화임 지수 맞지도 않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네 이 만화임 지수. 네,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한동안 이게 또 유행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침체 얘기할 때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에이, 어차피 금리 인상 기에는 자동차 판매 안 되고 론은 어차피 안 되니까 어렵다. 근데 금리 인하 줄어들면 자동차 판매 올라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진짜 자동차 가지고 침체를 고민되면은 페라리 판매가 줄어드는 걸 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명품에 대한 걸 볼 때 명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뭐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이제 피크를 찍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되 이게 갑자기 빡 꺾이는 시점이 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의 이제 상장사죠. 이제 여성분들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적을 보고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보면은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제 소비자들의 일단 소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재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코카콜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빅토리아 시크릿도 사실 보면은 비싼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비싼 제품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침체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그게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침체가 온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점을 찍는 날은 오기는 어렵다. 다시 그런 병이 오지 않는 이상. 명품 말고 네. 그냥 일반적인 글로벌 소비재들 네. 있잖아요. 뭐 네. 맥도날드 있고 막 말씀하신 코카콜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뭐 의류 회사도 있고 뭐 네. 요가복하는 룰루레몬도 있고 네. 나이키도 있고 나이키 네. 지금 완전 뭐 개박살 나고 있는데 나이키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나이키가 지금 우리 때만 해도 나이키 나이키 없어서 에어포스, 돈 그죠? 코스맥스, 네. 에어조단 에어조단 정말 집에 몇 개 있는데. 이름만 얘기해도 그죠? 예, 우리의 설레이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설레게 하는 브랜드였는데 소비재 단에서는 대표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회사만큼은 굳건하게 뭐 먹는 게 됐든 입는 게 됐든 네. 좀 견조하다고 보시는 회사 글로벌 소비 회사 중에 글로벌 소비 회사 중에 바로 알 수 있는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좋다 보고 있고 코카콜라도 괜찮다 보고 있고 그 웬만한 소비재 기업들은 저는 다 괜찮게 봐요.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안 좋은 기업은 저는 나이키. 나이키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나이키는 이게 저는 나이키도 결국은 애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요. 전략 실패. 왜냐하면 나이키란 기업이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빵 뜰 수 있었던 게 왜 떴을까요?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이란 한 사람의 어떤 브랜드로 그쵸. 인해서 네. 엄청난 이제 세부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네임밸류가 높아질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NBA를 너무 좋아하고 농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스포츠 업체들이 어떤 스포츠 스타와 한 명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스포츠 스타가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는 이제 그런 전략을 빨리빨리 바꾸고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에어조단 팔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전 그건 진짜 아닌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못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나이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필립 나이크 회장 있을 때는 뭐 그때 진짜 막 강하게 베팅도 했었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나이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전략, 경영 전략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라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나이키는 또 중국이 중요하지라고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게 치면 중국이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하면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뭐 내수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다들 중국이라고 계시는데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나이키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뭐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도전을 되게 많이 해요. 원래는 되게 마른 모델들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광고를 찍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몸매를 가지신 분들 이제 광고 모델이 되는 그런 시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긴 좋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경영 전략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부진한 부분이 나이키가 좀 되게 아쉬운 부분.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소비재 중에 사실 제일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아쉽죠. 국내 주도주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주도주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4개의 산업이 달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너무 어렵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안 낄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왜냐면 2차 전지나 반도체 대체할 만한 사이즈 되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 뭐 어떻게 좀 제약바이오는 이런 거는 뭐 좀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든가,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중에 아까 살짝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그런 쪽 얘기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좀 유명하다고 보는 기업.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고 그거 공부해서 이제 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거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옹달 책방에 한 2달 전쯤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되게 어려운데 이 업종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안 올라갈 때 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 침체 이런 거 되게 어려웠을 때 삼성그룹이 우리 여기 투자할 거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미래먹거리로 생각하고 삼성그룹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주가가 낮게 계속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저는 100만 원 넘어갈 거라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스플릿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도 이제 주주밸류업 시스템이랑 연결돼가지고 주가 한번 부업시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바이오 에피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상황에서 한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MSCI 홈페이지에 있는 MSCI 코리아 인덱스 히트맵이라는 건데 각각 지역별로 이제 MSCI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나온 건데 MSCI 코리아 인덱스의 1위부터 10위까지만 일단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어디에 투자할지가 보입니다. 근데 유일한 바이오 기업이에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한 7인가 8인가 이거 순위 왔다 갔다 하는데 7인가 8인가에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고. 포스코홀딩스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중에 유일한 게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금융주가 2개 있더라고요. 신한이랑 KB. 신한 KB. 네, 신한 KB 2개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뭐 월별로 업데이트가 되나, 아니면 월별로 업데이트가 네. 되나? 월별로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이거. 네. 제가 이거 대표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좋네요. 대표님께 도움이 됐을 때. 너무 제가 감히. 저는 이거 MSCI 히트맵 지수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솔직히. 저는 뭐 예전에 미국 회사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굉장히 봤는데 이거 자료하면 꼭 띄워주세요. 그거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대표님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다 볼 수 있어요. 프론티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저희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가 MSCI가 이제 리밸런싱 될 때마다 이제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펀드를 구성을 할 때 일단 MSCI나 FTSE 기준으로 구성을 해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뭘 좋아하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삼성이 40%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현대차 있고 기아차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있고 뭐 KB금융그룹이 있고 플랫폼 중에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있을 거예요. 네이버 진짜 잘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상황을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걸 볼 때 그런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다시 바이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셀트리온을 봤을 때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왜 보통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은 100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나 뭐 20만 원짜리 다 똑같아요. 그쵸, 솔직히. 그쵸. 근데 기왕이면 난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유난히 우리 정진이 형님 대장님이시죠. 서정진 회장님.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뭔가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북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그래서 막 미국 가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살을 찌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는 뭐 합병 끝나고 나면은 사실 저는 한 2년 전쯤에는 오히려 헬스케어를 밀었어요. 왜냐면 서정진 회장이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밀었는데 셀트리온 오히려 지금 좀 좋은 거, 합병 이후에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가지 기업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한 중에 개만 딱 골라주세요. 둘 중에 하나.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둘 중에 더 경쟁력이, 왜냐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둘 다 이제 CDMO, CMO 하지만 맞습니다. 다르죠. 셀트리온은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학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쪽이고 그렇죠. 복제학은 사실 셀트리온이고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음. 복제학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CDMO랑 복제학이랑 어느 게 더 성장성 있다고 보는지. 저는 성장성 둘 다 있다 보는데 그럼 딱 두 가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유일하게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복제약이잖아요. 네, 근데 네. 최근에 꽤나 많은 약들 그 라이센스가 끝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좋은 투자해야 되는데 네. 25년, 26년 엄청 많이 끝나요. 엄청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셀트리온이네. 네, 그러네. 셀트리온이랑 에피스네. 둘 다 사야겠네. 라고 넘어가죠. 또. 셀트리온 매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이거는 없는 사실 말한 거 아니고 뇌피셜 말한 거 아니고 딱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셀트리온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25년, 26년도에 많은 이제 그 제약 그 약들의 라이센스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뇌피셜 아니죠 이 정도면? 아 그럼요. 전혀 네. 뇌피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도주 이제 방산. 방산이 사실은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가 있고 주가도 안 빠지고 너무 네. 견조하거든요. 네. 근데 가성비 뭐 K 무기가 가성비 전략으로 가성비만 사실 부각됐는데 호주의 그 독일 업체 라인메탈 네. 제치면서 네. 야 이건 기술력으로도 완전히 그러게요. 검증됐다. 놀랐어요 좀. 사실 전차 네. 그 끝판왕이잖아요. 전차 군단을. 예. 그걸 제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기술이나 그 사실 검증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제 아니 글로벌 국가들한테 검증을 받은 거고 제가 또 최근에 들은 거는 야 유럽이 야 K 방산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거 생산해야겠어 하는데 우리는 전시 상황이고 그들은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네. 막상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서 선점 효과 누린 게 이게 당분간은 깨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힘들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방산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이게 사실 사업할 때 참 중요한 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 운때가 맞거든요. 운때가 맞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저는 방산주 뭐 제약 뭐 이런 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없으면 그런 게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또 투자 측면으로 이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떴지만 지금은 이제 퀄리티도 받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산 관련 기업들은 뭐 되게 좋은 게 많아요. 한국 뭐 카이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되게 좋은 기업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다 좀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도 올라갈 때 저도 사실 2차전지 좋아하고 반도체 좋아해요. 근데 2차전지가 원탑으로 계속 혼자 이끌고 가는 시장, 반도체가 혼자 이끌고 가는 시장, 삼성이 이끌고 가는 시장 좋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사실 방산, 조선, 우리나라 잘하는 것들,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투자할 때 에이 무슨 방산이야, 뭐 반도체지, 뭐 무슨 방산이야, 전기차지 이러지 않고 정말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은 쭉 사놓고 얘가 올라가서 좋고 얘가 올라가서 좋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방산 저는 그 라인업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주도주 중에 이제 마지막 라인이 이제 화장품하고 조선주. 네. 조선주는 좀 왜냐면 제가 조선 관련된 업계 엔지니어로 한 10년 넘게 일해서 조선은 이게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 한번 돌입하면 꽤 오래 가는데 그렇죠. 조선하고 화장품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선은 사실은 저는 이것도 조금 문대가 맞았던 게 맞았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조선은 잘해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불만이 있어요. 너무 일하는 분들을 안 챙겨줘요. 그 물론 이제 수주 달러가 너무 후려치기 하니까 너무 이제 싸게 수주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바라는 거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나 좀 신경 쓰고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지금 그거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그렇죠. 아마 이제 용접도 로봇이 더 훨씬 많이 하는 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중국이 역시나 또 들어오면서 싸게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또 이제 쌍꺼운 비지떡이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완벽한 기술력이에요. 뭐 LNG 선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진짜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질 거라 보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싸게 수주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중국 쪽 배 들어오지 마라 미국에서 이런 상황으로 발생해서 되게 뭐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푸시가 이제 지속되면은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당분간은 계속 얻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배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컨테이너 쪽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하이 운임시에서 올라가고 1분기 때부터 올라가고 2분기 어차피 성수기 이렇게 하니까 실적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비행기로 치면은 활주로 달려가지고 테이크오프한 것 같아요. 붕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정도는 이제 이 조선업종에서는 투자를 좀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선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결국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중요한데 옛날 딸공들 막 따갈 때 근데 이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K-팝이란 걸 등에 업고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많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중국향 수출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서 아팠지만 뭔가 탈중국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매출처를 찾게 됐고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대체가 좀 되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남아 국가가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라는 기업을 예상을 해보면은 디즈니는 사실 보면 거의 뭐 만화나 아니면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 매출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디즈니랜드를 못 열게 되니까 OTT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디즈니 분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없었던 OTT가 생긴 거다. 그래서 OTT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가입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딱 없어지게 되면은 디즈니랜드라는 원래 이제 완벽한 매출처가 살아나게 되면은 없었던 매출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라 봐요. 원래는 생각 못했었던 쪽으로 이제 막 활로를 만들어가지고 활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뭐 싸움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매출처를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기존 게 좀 움직여주면은 저희는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될 거라 봐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팠죠. 몇 년 동안 되게 아팠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 사실 밸류에이션 논하기가 좀 어렵고 어렵죠. 제약바이오 빼고 네. 전력기기, 네. 방산, 네. 화장품, 전력기기, 조선 네. 4개 중에 밸류에이션 대표님 보시기에 그냥 주도주 다 4개 네. 지금 주도주인데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장 매력 있는 건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 네. 조선도 좀 4개 중에 하나. 네. 전력기기, 조선, 전력기기 패스. 네, 패스. 네. 조선, 화장품, 네. 방산. 방산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 밸류에이션 매력. 네. 다들 좀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화장품도 일단 전 사실 좀 빼놓고 네. 지금은 저는 방산이나 방산이네요. 네, 방산 쪽 방산이 그나마 방산 주도주 중에서 그나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죠. 방산 아니면 조선 쪽이 조선 쪽이 될 것 같아요. 방산 아니면 조선. 음. 네. 그리고 이제 주도주 말고 네. 아예 관심 없는 네. 사실 지금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네. 이런 거 사람들 아예 관심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대한항공, 네. 뭐 저가 LCC항공 아예 관심 없고요. 네. 뭐 카지노 파라다이스 이런 거 아예 관심 없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초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카카오 얼마 전에 김범수 회장님, 의장님 구속되고 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역발상의 관점으로
관심 없는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4개 말고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쪽 이제는 진짜 봐야 된다. 네. 전 항상 얘기하는 게 디스플레이. 와 디스플레이. 왜냐하면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봤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장기 투자를 전 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AI가 끝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봤어요. 전기차 AI 제가 관심 있어서 쭉 보고 봤더니 공동 분모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표 생각해 보세요. MR 뭐 XR AR 기기 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제가 뭐 어렵지만 뭐 그 막 반도체 블랙을 구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결국은 그것도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쵸. 거에 하나의 부속에 불과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더 빠른 이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이유, 그럼 더 고사양의 어떤 그 필요한 이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런 제품들을 막 좋은 걸 다 끼워가지고 결국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얘가 없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XR, VR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 보면 의미가 없어요. 가상현실 못 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거는 다 디스플레이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막 이래저래 치고받고 싸우는데 애플 쪽에서 좋은 소식 나왔잖아요. BOE 거 쓰다가 원래 이제 LCD 이런 거 쓰다가 이제 LCD 안 쓰고 이제 OLED 딱 들어오잖아요. 요번에 이제 아이패드랑 에어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거 쓰겠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거 쓰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걔는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따라오겠죠.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또 얘기하면은 야 LCD 중국한테 다 먹혔는데 되겠냐? 그게 아니고 LCD는 이미 삼성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왜 LCD에 집착을 해? 우리 아직도 그렇죠. 비행기 타면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LCD 있는 거 막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3D로 나온 시대인데 왜 LCD를 아직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시대가 안 된 거를 삼성은 그냥 내버려 둔 건데. 내버려 두고 새로운 걸 가고 그냥 옛날 거 중국이 먹은 건데 마치 삼성은 LCD를 중국한테 다 뺏겨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은 생산은 정말 잘해요. 인정. 하지만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삼성의 기술을 이제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삼성 거 사가지고 막 패널도 뜯어보고 하겠죠. 근데 못해요. 그 시간에 삼성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보면은 전 진짜 그거 되게 크게 봤는데 대형 디스플레이는 사실 LG가 잘하죠. 그렇죠. 삼성의 제품에 대형 TV에 LG 거 쓰는 거예요. 맞아. 와, 전 이거를 보고 획기적이었어. 이거를 보고 선택과 집중 또 하는구나 니들이 이 생각을 사실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 없어. 제가 얘기하면 뭔 디스플레이냐 지금 반도체지 2차전지 이러는데 한 켠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거나 이런 거 하시는 것처럼 한 켠에 한 5% 정도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력 이미 기술력은 뭐 벤츠 거기 파넬에 LG 거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기술력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BOE? 에이 무슨 소리야. 삼성 디스플레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 업종 중에는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스토리도 있고 확실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역시 또 삼성전자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하면 또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우 제가 어떻게 대표님 앞에서 제가 감히. 아닙니다. 아우 제가 그 2차전지 전반적인 일단 업황 어떻게 보세요? 업황이요? 안 좋죠. 지금 당장으로 보면 안 좋죠. 실적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한번 비싼 가격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 이제는 모든 원자재라든지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라고 하면 좀 이제 어감이 이상하니까 균형 가격. 이제 적정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잡음이 많은 시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2차전지가 끝났다? 뭐 2차전지 미래가 암울하다? 물론 이제 이런 매수 시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2차전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세요. 한 달이당 30% 수익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절대로. 저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돌아서고 나서 아니면 돌아설 기미가 있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잘 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스토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 보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좋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것도 좋고 대신에 관심 종목에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올려주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 AI 반도체 그 어마어마한 시총에서 사이즈를 차지하는 그거를 받아줄 만한 산업이 사실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지 더 큰가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비슷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AI 반도체 조정 나오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다시 2차전지 쪽으로 좀 갈 기회가 있을까요?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도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다음 순서는 2차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트리거라고 하죠. 뭔가 올라갈 만한 이 트리거가 없고 최소한 이게 참 2차전지 쪽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막 계속 악재성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조용해지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불이 납니다. 갑자기 불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석을 봤었는데 그 이제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화재 건수는 차량 대수를 봤을 때 휘발유차가 압도적이죠. 네, 휘발유차가 더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전기차는 불 나면은 문도 안 열리고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속설들을 만들어내면서 좀 많이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수급이 당장 2차전지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테슬라의 투심이 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기업들이 뭔가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캐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끝났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아니죠. 심리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시점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설명대로 우리 같이 얘기했던 대로 배터리가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제일 높은 네. 이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가격을 빨리 찾아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치면 이제 배터리도 좀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일단 저는 LFP 이런 거 빼고 LFP 이런 거 그냥 빼고 그냥 저는 NC만 얘기할게요. 3원계만 얘기할게요. 뭐 대도 안 될 거 빼고 그냥. 그래서 3원계 배터리도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리튬 가격도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배터리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균형 가격을 찾는 그 시점쯤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참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천천히 늘어나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게 한 내년 정도. 네, 25년으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띄워드린 자료를 한 번 더 띄워주시면 25년도쯤 되면은 자동 전기차를 이제 구성하는 그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과 보조금을 빼도 중요한 거는 그쵸.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과 똑같아지는 시점이 내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 시점은 참 어렵지만 이제 한 4분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을 매수하셔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급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봐요. 근데 비중을 너무 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 비중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벤츠 EQE에 이제 듣보잡 페러시스 배터리 장착 이거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CATL인 줄 알았는데 페러시스로 밝혀졌는데 이거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엄청난 반사 수혜 아닙니까? 왜냐면 미국 유럽으로 더 알려야죠.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근데 오히려 중국 배터리 문제보다는 전기차 문제로 확산시켜서 전기차 타면 안 돼. 전기차 타면 불나로 뭐 여론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게 문제라고 봐요. 배터리 화재 관련된 게 어떤 화재가 전기차 투심을 악화시키고 전기차 관련된 뭐
주가 측면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건 아닌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랑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오셨어요. 근데 저기 어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이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좀 피해를 보셨어요. 그 돌아가셔가지고 한국 한국 나쁘다. 정말 나쁘다. 정말 내가 여행 가면 정말 나쁘다. 음. 저 이런 케이스랑 똑같다 봐요, 사실은. 이게 뭐 저보다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표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EQE에 사실 저 처음에 벤츠에 LFP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좀 이제 사실 그 차를 제가 타기 때문에 네. 아시는 딜러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1, 2년 전 벤츠 전기차 타시나요? 아니요. 휘발유차. 일반차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봤죠. 저도 사실 그래서 차를 이제 보통 한 3년만 계속 바꿔가지고 전기차 관심이 있어서 EQS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하면서 여쭤봤는데 이거 여기 LFP를 여기도 넣어요? 여기 벤츠에도 넣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어차피 저가형 모델 저가형 모델의 일부 모델만 넣을 거예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EQ2까지 올린 거 보니까 벤츠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분율을 좀 가져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충분히 하고 남았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S 클래스나 뭐 더해서 이제 벤츠에서 이제 막 자제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되게 실망한 게 CATL이어도 뭐야 이랬을 텐데 페러시스 사실 저는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페러시스가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란 거를 보통 넣으면은 이제 완벽한 커버까지 다 씌워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좀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중국산이냐 아니면 이제 국내산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멀쩡한데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 누구 하면 이상해가지고 니네 커뮤니티 별로야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아니 LG나 우리나라 기업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반도체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반도체 서로 물어뜯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 알려야죠. 이슈죠. 네, 홍보를 해야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죠. 우리는 뭐 어떤 타사보다 A사, B사 이 타사보다 더 안전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LFP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테슬라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LFP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을 거라 봐요. 왜냐면은 전기차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LFP 같은 싸구려 넣어가지고 시장을 막 장악하는데 이게 사실 이 시장 점유율도 웃겨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 제외하고 북미에서 아직 7% 정도 미만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5%에서 6%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체 시장 침투율은 10%가 안 됩니다. 내돈내산.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생산을 엄청 많이 해서 자기들이 사죠.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이거 되게 의미 없다 봐요. 중국 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중국을 뺄 수가 없어. 왜? 걔네들이 알려주는 수치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이거 뇌피셜 아니고 진짜 팩트 이거고 이건 전기차뿐만 아니고 웬만한 업종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는 M&A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M&A를 하기 때문에 다들 CPA고 다들 이거긴데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중국은 정말 미안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이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이런 지금처럼 중국 사실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파는 거잖아요. 그 보조금 빼면 제가 봤을 때 99%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지금 이 배터리 이 문제 가지고 또 전기차를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중국산 배터리 그것도 1등 기업도 아니고 그냥 정말 2, 3위권 1등 말고 나머지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가 없는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안전장치인 커버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벤츠가 그 비싼 EQE 1억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벤츠의 문제라고 치면은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LFP 같은 거를 넣었다는 게 또 문제인 거고 그게 문제인 거지.
저는 사실 이 배터리 업황의 업종의 문제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럼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분들 국내 배터리의 기술적인 높은 경쟁 우위 그리고 이런 화재 측면의 안정성을 좀 많이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반이 필요 없다 봐요. 이때다 쉽잖아요. 이때다 쉽고 경쟁력 있으면 우리 거 자랑해야죠. 그렇죠. 우리 거 자랑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왜안 배터리. 해요? 세계 최고 기술력인데 당연히 자랑하는 게 맞고요. 좀 배터리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좀 많이 그 국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정성, 기술 경쟁 우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실적 발표 지금 나오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그래도 좀 뭐 차별화돼 있다고 보시는 기업. 저는 일단 이 말씀 드릴게요. 네.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왜냐면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잘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예전에 삼성이 똑같은 걸 당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똑같은 걸 당했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때부터 실적을 엄청나게 찍어대던 시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거 1년에 걱정되는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1년에 걱정되는데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실적을 엄청나게 찍어냈었던 그 시점과 맞아요. 비교했을 때 YOY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근데 더 재밌는 건 대표님 올해 YOY가 많이 깨지잖아요. 내년 거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내년이 엄청나죠. 올해가 엄청나게 네. 깨지면 내년 와요. 내년은 그쵸, 오히려 반대 역으로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2025년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올해 실적은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만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경쟁적으로 팔면서 시장 점유율을 쌓아가려는 시점이 아니고 전쟁을 좀 대비하는 시점. 2차 전쟁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칼로 갈아야 되고 뭐 갑옷도 만들어야 되고 막 뭐 대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점이잖아요. 저는 그런 시점이라 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제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전쟁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 저는 올해라 보거든요. 그런 시점인데 와가지고 야 니들 뭐 공격력 별로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각각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에 막 이제 일꾼들 놀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에이 뭐 넌 못하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되고 이제 뭘 뽑고 이제 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시점에 그때 봐야지 지금은 싸움 붙는 시점이 아니에요. 서로 이제 내 몸 챙기면서 내 체력 비축하면서 이제 그 다음 2차 대전을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YOY로 따졌을 때는 에이 안 돼요. 근데 내년쯤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근데 올해 그럼 저한테 대표님 2차 전지 중에 뭐 투자해요? 라고 하면은 전 기준이 명확해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에 바이오 제약 투자하셨던 분들 뭐 제일 싫습니까? 숏이 싫죠. 공매도가 싫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 잡아드릴 때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우리 대표 2차 전지 기업들 공매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수량을 다 체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해드린 적 있었는데 오늘 준비 못해왔는데 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오늘 깨졌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깨졌잖아요. 아마 공매도 청산 제법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중지되기 그 전에 공매도량이랑 최근의 공매도량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봤을 때 그 전과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의미 있게 청산이 많이 된 기업은 투자를 하면 된다. 그게 어디죠? 근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두 기업 모두 홀딩스잖아요. 그러네요. 지주사잖아요. 네네. 밸류업. 네. 스토리가 뭔가 나오는데 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은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두 달 전 당시에는 거의 공매도 청산이 40% 이상씩 됐던 기업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두 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기업들이 더 줄지 않았을까요? 이걸 준비를 못했네 제가. 이거 너무 이거 그 기준점이 그러면 대략 언제 날짜? 제일 최근. 그러니까 최근하고 네. 그 전이니까 공매도 작년 중지되기 8월인가요? 바로 전에. 바로 전날. 공매도 금지 바로 전날. 이게 월요일 날 됐을 거예요. 공매도 중지가 주말에 발표했거든요. 그 금요일.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정도. 8월 30일 그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때요. 네. 제가 날짜 확인해야 돼요. 작년 8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전날. 네, 딱 그 전날 금지 전날 공매도량과 공매도 물량이랑 지금 현재 공매도 물량. 네, 그래서 많이 이미- 줄은 것들. 네. 그게 저는 제일 명확하다 봐요. 결국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 네. 이 하여튼 이거 가격 떨어지는 게 하여튼 2차 전지 업황에 또 주가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을 지금 포스코나 LG는 네. 직접 광산을 사고 와, 광산 대박이죠. 회사들 엄청나게 M&A 하고 최근에 칠레. 네. 칠레 쪽 와. 지금 엄청난 현금 흐름으로 지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리튬도 미국의 앨범아리나 칠레 SQM이나 네. 이런데 쪽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홀딩스가 결국 치킨 게임으로 이것도 리튬 가격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커머디티처럼 네, 맞아요. 조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지금 예상하는 게 포스코가 자기네들 컨센 잡을 때 20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럼 26년도를 좀 의미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균형 가격을 완벽하게 찾는 건 내년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를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구나. 네, 가가지고 이제 포스코. 갔다 왔죠. 네, 네, 네. 포스코홀딩스 받고 에코프로도 받고 다 싹 다 봤는데 네. 뭐 몇 번 가셨던 분들 얘기로는 뭐 작년이랑 달라진 거 없다라고 했는데 전 처음 갔잖아요. 그래서 뭐 다 돌아갔어요. 뭐 SK온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제 삼성은 와우 그때 전고체 배터리 발표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네네.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씨, 뭐지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때 포스코를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얘들 진짜 뭔가 지금 얘 진짜 그냥 보통 아니네. 진짜 정말 이게 뭔가 새로운 먹거리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질문하려고 무슨 임원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앞에서 대학생이 서울대인가 그때 성균관대인가 대학생이 이게 야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그걸 보고 정말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습니다. 야 이 친구가 정말 나중에 정말 잘 크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일일이 다 해주는데 전 그 뒤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했었던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밝은 그 미래를 친구 받고. 어떤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예를 이제 들어. 광산에 대한 네. 얘기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 투자하고 있는 그 광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치킨 게임 같이 뭐 네. 생산 같이 하면서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네. 시기가 언제냐 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들. 그래서 저는 그때 유일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실 뭐 전쟁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하향 안정화돼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균형이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될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그 시점을 딱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대로 26년, 25년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균형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잘 뭐 확답은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확답 못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 이걸 봤을 때 포스코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사실은 포항제철, 네네. 그래서 박태준 선생님부터 이제 출발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만 이제 위주로 하다가 사실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처음에 딱 사실 딴 얘기인데 처음에 딱 봤을 때 2000년대 때 보진 않았어요. 언제 처음 봤냐면 옛날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3개 품목을 이제 수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때 희귀가스가 포스코가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때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 희귀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포스코를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딱 그 시점과 이제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3년 반도체 이제 3개 품목이 몇 년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딱 이게 2차 전지와 맞물리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포스코 난 단순히 철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산 과정이 이게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철만 하던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뭐 회장이 바뀌면서 또 이게 회장이 철강 쪽에 계시던 분 되면서 드라이버가 잘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포스코라는 기업은 수십 년 전부터 철강이 베이스가 된 기업이잖아요. 워낙 이걸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보자. 해서 발견된 게 이제 2차 전지 라인 쪽으로 쭉 이런 그런 소재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얘들 진짜 진지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게 될수록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 생각을 넘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요. 유일한 2차 전지 기업으로 올라 있다는 거. 히트맨. 네. 네. 포스코가 LG 쪽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삼성 네. SDI하고 네. 에코프로 그룹 뭐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삼성 SDI 어떻게 보고 에코프로 중에 에코프로 사실은 에코프로 BM 말고 네. 전구체 1등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머티리얼스. 있고
에코프로 지주사 네. 아까 지금 공매도 이거 수량 체크해 보면 나올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조금 더 네. 얘기해 주시고 삼성 SDI 네. 얘기해 주시면 에코프로 정리가 그룹은 오늘 이 시점에 이 얘기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광복절 특사로 나오십니다. 어, 확정됐나요 그게? 뭐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사실은 거의 네. 그리고 저는 뭐 물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회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헤드가 나온다는 거는 삼성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좀 이제 편안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동채 회장도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아 그럼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에코프로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에코프로 고평가 뭐 밸류가 높게 땡겨서 네네네. 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실 저는 뭐 제가 증권업계나 증권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치면은 몇 년 후에 본인의 미래는 아냐고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기업 있어요. 그 기업이 참 밸류가 높다. 너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저 회사 CEO 제정신 아니다. 뭐 저걸 어떻게 하냐.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탑에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제가 투자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테슬라는 공장이 디폴트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던 기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죠. 근데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위에만 날리고 밑에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 세 번 재활용되는 이런 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항상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라 봐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물론 이제 예전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뭐 LFP 같은 거 할 수 있었던 것도 꽤 오래 있었지만 그때 삼성이 안 했던 거는 이거는 떨어진다 솔직히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안 한 거지. LFP 같은 애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또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들은. 그래서 안 한 거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중국이 미국 걸 쭉 가져가지고 지들이 하게 된 거고.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하던 놈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 뭐 지금 납부해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밸류 측정 그거는 지금 당장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고 에코프로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들 중에 그럼 어떤 걸 투자했을 때 저는 포인트가 딴 건 모르겠고 명확하게 수급. 그래서 아까 제가 공매도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고 삼성 SDI는 지금 오히려 이제 전고체 쪽으로 이제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제일 빨리 양산할 거라고 하죠 지금. 네, 근데 저 이제 친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게 야, 나 대학 다닐 때부터 전고체. 꽤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시장이나 투자자의 관심보다는 지금은 이제 관심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보면 결국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왜 하겠어요? 돈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제 큰 기대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 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가 더 안전한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면서 더 이게 돈 될 것 같아라고 확 몰려들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산에 대한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고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MCN이 그 자리를 잃을 거라 보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한 업종에서 테슬라에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명드렸던 게 테슬라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라이벌이 없다는 문제를 제가 문제 삼았어요. 라이벌이 있어야지 그 회사나 그 산업에 좋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랬던 건데 라이벌이 지금 생겼잖아요. 중국 정이라는 라이벌이 생겼잖아요. 라이벌은 아니지만 솔직히 경쟁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MCN과 전고체 뭐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이것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더 높은 퀄리티 만들면서 하면은 아니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거고 경쟁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 SDI 뭐 지금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나와봐요. 사실 삼성의 SDI 하면 너무 전고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그룹은 뭐 잘하는 놈이 잘한다. 하지만 대장주가 그 그룹 내에서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를 볼 때는 이제 공매도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2차 전지 투자하신 네. 분들, 네. 앞으로 투자 예정이신 분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해라. 2차 전지가 좋은 거 맞아요. 사실 전 지금 제가 환경에서도 거의 뭐 유일하게 2차 전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맞긴 맞지만 너무 2차 전지로 몰빵된 포트폴리오는 내 주식 투자 멘탈 관리에 정말 좋지 못해요. 제가 2차 전지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고 너무 팩트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조선 이거를 밸런스를 딱 잘 맞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투자하는 걸 제가 되게 추천을 드리지 몰빵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비중이 만약 50%가 넘어가신다 투자하면은 저는 일단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점.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건 제 양심상 못 드릴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매수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는 조금씩 월급 받으실 때마다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조금씩 펀드나 뭐 적금 가입하시는 것처럼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내년을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조금 넘어가지고 네. 담가 보셔야 원래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서서 실제로 이제 보고 내 계좌에 한 개, 두 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 기사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억울하죠. 억울한 게 보이는 거죠. 억울하기보다는 뭐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 그게 보이니까 이게 뭐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자료들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사나 내가 그 정보를 생산할 정도의 지식이 돼야 된다 봐요. 최소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기업인지 적어도 5분 10분은 브리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잖아요. 애널리스트 자료 필요 없어요. 애널리스트 자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된다 봐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그리고 특히 옛날에 바이오 같은 기업들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은 공부 이게 와 저는 안 돼요. 감히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웃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에 이게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2차 전지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내 인생에 이런 거 처음이야. 마이너스 50%. 에이, 주식 한 20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50% 했다가 한 몇 년 버티면 그게 막 1, 200% 마감하고 그런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너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도 한 10년 걸렸거든요. 이렇지 않을 거야. 해서 10년 걸렸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냥 버티십시오. 하지만 비중이 좀 10%대 근처이신 분들은 좀 더 비중 올리셔도 됩니다. 단가 낮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일단 넘어서 담궈보자. 네, 네. 한번 그냥 네. 한 주씩만 쫙 한번 사보시고 네.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네. 손절치고 현금 마련했다. 네. 다시 내가 재기의 기회를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네. 네 가지 정도 섹터 네. 분산 투자한다면 자, 세 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개까지 드리겠습니다. 세 개 가보죠. 네. 그래도 5천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평균 주식 투자자분들의 평균 금액과 비슷하니까 그 정도 3천에서 5천 나오죠? 사이. 네, 3천에서 5천 네, 원 그러니까 잡고. 자 반도체 갑니다. 네. 그리고 전 2차 전지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는 반도체 그럼 비중 비중이요? 네. 똑같이 30%씩. 똑같이 30%? 네. 아, 반도체 30, 2차 전지 30? 네, 똑같이 33%. 그럼 나머지 30%는 33%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죠. 방산을 네. 현금 쪽 하겠습니다. 현금 현금 한 10%. 현금 10%, 네. 그리고 반도체 30, 2차 네. 전지 30, 30. 현금 10. 네. 그 나머지 다 방산. 방산. 네. 그럼 100% 딱 되네요. 네. 요 정도 가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그다음 현금 10%. 네. 현금 10%의 의미는 현금 아직 10%? 한 번도 출렁일 변동성이 남아 있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 네. 아까 저희가 또 네. 주소주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시장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 찍었고 네, 네. 올라온 시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올라올 때 또 우리
짧게 또 재밌게 약간, 하죠.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네. 있으면 좋겠다. 네. 이제 트레이딩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뭐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일단 저는 오늘 대표님 만나면서 얘기 들은 거는 좀 테슬라를 좀 주문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네,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김선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